그, 이 전번 시간에는 아마 우리 가은병원이 왜, 면역 치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내용으로, 면역 치료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도대체 면역 치료가 뭐고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왜 뭐 아시다시피 항암 방사선 치료, 뭐 항암 치료 이런 게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면역 치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면역이 진짜 암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보시면 이게 세포 숫자예요. 숫자는 25조, 5조. 사실 우리 그 몸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38조 개가 있어요. 근데 무게로 따지면 숫자를 무게로 따지면요. 실제 이 빨간 것은 적혈구예요. 적혈구. 아시죠? 피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 빨간 피. 빨간 피 적혈구가 25조 개예요. 적혈구. 아시다시피 적혈구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산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 산소 공급하는 세포수가 25조 개예요. 실제로 피 5리터를 빼버리면 우리는 개수로 따지면 5조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테리아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근데 무게로 따지면 아시다시피 적혈 우리가 한 5kg 정도 되거든요. 피 무게가 한 5kg 정도 되는데 적혈구가 3kg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근육은 여기는 그 숫자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20kg예요. 그 다음에 지방이 한 13kg. 나머지 여러 가지 뼈 뭐 이런 걸 합치면 10kg.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우리 몸에 구성하는 것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여기를 보시면 피하고 관련된 세포예요. 피하고 관련된 세포. 우리 골수가 2.5%입니다. 우리 그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 그 다음에 적혈구 아까 말씀드렸죠. 84%예요. 실제로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것의 84%는 적혈구고요. 혈소판 5%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혈관 2%예요. 림프구 1.6%, 골수 2.5%. 그래서 실제적으로 95.1%가 우리 세포 숫자의 95.1%는 피가 있어요. 피. 우리 몸을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5%도 안 돼요. 세포 숫자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혈액일 수밖에 없어요. 혈액. 왜냐하면 그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피를 한 1리터 정도만 이렇게 상실해도 사망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혈하라고 뭐 어디 피나면은 지혈하는 거 저 영화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피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을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 나머지 5조 개의 세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30조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피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 몸의 어떤 세포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것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포들을 보면, 여기서 뭐 지금 적혈구나 뭐 이걸 이야기할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관심을 갖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림프구가 중요해요. 림프구가. 백혈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백혈구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백혈구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건데, 그 백혈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과립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립구. 근데 이해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 과립구, 중성구라고 돼 있는 이 과립구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수명이 18시간이에요. 18시간. 걔는 하루도 안 살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립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처병이에요. 우리나라 휴전선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처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있으면 무조건 가서 때려. 이 속에가 과립이라는 건 뭐냐면 독이라는 거예요. 폭탄 가지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하루살이에요. 그냥 폭탄 들고 자폭하는 거예요. 가서 박테리아가 있으면.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사 맞으면 금방 또 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백혈구 중에서 이게 거의 한 70%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암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암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림프구가 중요해요. 근데 그 림프구 중에서도 이 백혈구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애들은 가서 죽는 게 일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킬러 세포라는 거예요. 킬러 세포. 킬러는 말 그대로 우리 세포를 죽이는 세포거든요. 죽이는 면역 세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킬러 세포가 중요하냐? 그것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정상 세포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렇게 감염된 세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세포 자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킬러 세포예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놔두면 계속 얘들이 번질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이 속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번져서 코로나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킬러 세포에는 죽이는 방법에 따라서 T라는 세포가 있고 NK라는 세포가 있어요. 죽이는 방법이 틀려요. T라는 세포는 어떻게 죽이냐면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예요. 미사일 같은 걸 해서 이게 우리가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어떤 애를 죽여라 이렇게 림프절에서 교육을 받아요. 이렇게 모양 생긴 애를 죽이세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애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세포가 있으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이런 세포는 죽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빨간 점이 있는 애를 죽여라. 그렇게 지시를 받으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NK라는 세포는 어떻게 하냐면 정상 세포가 아니면 다 죽여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얘는 정상 세포만이 안 죽이는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나 죽이지 마. 라는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데, 비정상 세포라는 것은 감염된 세포든, 변형된 세포든, 잘못된 세포든, 그 다음에 암세포든, 이런 애들은 NK가 죽일 수가 있대요, 다. 특정하지는 않아요. 애를 꼭 죽여라, 어쩌라, 이렇게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봐서, 나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사인을 보내지 않는 애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아, 킬러 세포가 뭔가 암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한 20년 전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20년 전. 조금 있다가 그 역사의 암의 면역 치료에 대한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게 여러분 이제 그림을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면역세포는 크기가 작아요. 작은데, 이게 암세포예요. 그러면 이렇게 떼거지로 모여서 죽이는 거예요. 종양세포를. 이 다음 그림이 있어요. 요 파란색이 그 암세포고 검은색이 면역세포예요. 크기가 작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36시간 지났어요. 42시간 지나고 48시간이 지나니까 청소가 다 끝났어요. 우리 청소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깔끔하게 없어졌잖아요.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거냐면, 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킬러세포가 암세포도 죽이는구나. 그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뭐 후유증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그렇다면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이게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런 생각을 20년 전부터 했어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난소암이에요. 난소암인데 난소암을 이렇게 접종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다 이제 암이 생겼잖아요. 암이 생겼는데 이 난소암은 어떤 난소암이냐면 항암 방사선에 안 듣는 난소암이에요. 그래서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면역세포를 애들한테 줬어. 그랬더니 애들은 이게 한 35일에서 45일 사이에 다 죽었어요. 얘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암도 없어질 뿐더러 죽지도 않았어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뭘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면역세포가 우리 일을 잘하게끔, 암세포를 일을 잘하게끔 뭔가 우리가 메시지를 잘 준다면, 암도 없애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러면, 면역세포로 암을 죽이자?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했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이라고 써졌고, 이건 2008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흑색종이에요, 흑색종. 피부암이에요, 피부암. 피부암인데, 3년 만에 이렇게 말끔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끔해졌냐? 항암 방사선을 했냐? 항암 방사선이 안 들으니까 이걸 했겠죠? 그게 뭐냐면, 이 면역세포가 이 정양하고 싸워요. 그래서 정양에 박혀있는 림프구라는 뜻이에요.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라고 해요. 정양에 이 림프구가 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걸 우리가 TIL이라고 하는데, 이 TIL이 너무 숫자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요걸 끄집어냈어. 끄집어내가지고 밖에서 키웠어.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줬어요. 3년 동안. 그랬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TIL의 치료 반응률이 도대체 100명 중 했더니 보통 우리가 암 백신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면역 치료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2008년 그 보고에 의하자면 반응률이 72%예요. 거의 대부분 림프구를 TIL이라는 림프구를 주게 되면 암이 줄어들더라.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것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한 거예요. 면역 치료의 제일 1등 주자는 미국 NCI입니다. 코로나 있을 때 백신 어디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면역 치료는 다 미국 이야기예요. 그럼 면역 항암 치료제는 뭐냐? 이게 그 면역 항암 치료제가 그러면 이렇게 면역 세포가 있는데 왜 그럼 경향이 이렇게 생기고 항암 방사선을 해도 이렇게 안 죽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이 암이 클 때는 여기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종양연관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종양연관 중성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 종양연관이라고 그랬을까요? 걔들은 종양을 키우는 면역세포예요. 종양을 키우는 면역세포. 얘들이 그 면역세포가 자라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혈액에 있는 그 림프구는 국방부라고 하기보다 요즘에는 전자전이잖아요. 그래서 통신이 없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울 때 통신 없으면 그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실제적으로 실제로 면역세포는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 있는 그 세포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어째라 저째라 이런 지시를 하는 정보를 갖다가 주는 애들이에요. 좀 잘못됐으면 빨리 없애고, 그래서 밖으로부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막는 것 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단속을 잘하는 내무 정보통신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종양이 있다 그래서 그런 킬러 세포가 다 가는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종양이 크려면 반드시 이런 애들, 종양연관 면역세포가 없으면 종양이 클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면역세포가 아군인 줄 알았더니 적군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뭐 사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인자를 줘가지고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사실은 암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상처를 빨리 나게. 여러분, 내가 사슴이야. 근데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죽어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숨어요. 동굴에 숨어가지고 빨리 뼈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뼈를 만들자면 너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가골이란 걸 만들어요. 가골은 뼈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빨리 상처를 아물게 해가지고 아프지만 않으면 쩔뚝거리면서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만들어야 내가 생존하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피 계속 흘리고 있으면 죽지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우리 생존에 있어서 1번이에요. 자연에서는 뭐 넘어지고 다치고 언덕에서 또 호랑이한테 쫓겨서 넘어지고 그런 일이 부지기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내가 살려면 그런 힐링, 그 치유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생존의 1번 순위예요. 그것이 1순위인데 생존을 하려면 빨리 지혈하고 빨리 상처를 회복시켜야지 내가 생존에 제일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얘가 뭐냐면, 암은 치유되지 않는 상처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계속 암은 뭐라고 우리 몸에다 메시지를 주자면, 나 상처 났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런 메시지를 내 몸에다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1번으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암으로 가요. 밥을 먹으면 1번 타자가 뭐냐면 암으로 가. 왜? 상처 부위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 내가 생존하기 때문에 상처 메시지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단식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나는 한 ton만 먹어도 그것은 암으로 가니까. 차라리 많이 먹으면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먹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 병원에서는. 잘 드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면 안 먹겠지만 안 먹는다고 나는 한 숟가락만 먹으면 그거 암으로 가는데 그럼 나는 내가 생명을 부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나만 죽는 거지. 암만 살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먹고 암하고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구나 라고 생각하죠. 아무튼 이게 문제예요. 암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치유되지 않는. 얘들은 끝이 없어요. 계속 상처다. 그러니까 나한테 빨리 에너지도 주고 뭐 하여간 산소도 많이 주고 내가 더 빨리 성장해야 된다고 계속 내 몸에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염증이거든요. 만성염증.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과간이에요. 뭐냐면 PD-L1이라는 걸 또 내요, 애들이. 그게 뭐냐면 PD라는 것은 프로그램도 됐어요. 너 죽어라 그 말이야. 얘들은 죽어라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가서 싸워야 될 킬러 세포가 죽어요. 가서. 아까 림프구가 종양에 박혀가지고 잘못 만들어진 애를 죽여야 되는데 거꾸로 종양세포가 내 림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PD1이에요. PD-L1이에요. 그래서 여기 암세포가 PD-L1을 내잖아요. 리간드라는 건데 그러면 면역세포 PD-1에 붙어가지고 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러면 이걸 항체로 해가지고 이걸 결합을 못하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한 것이 소위 말해서 면역 항암 치료제예요. 그걸 못하게 막아봤어. 못 죽이게. 우리 킬러 TIL 그 정양에 박혀 있는 림프구를 못 죽이게 그냥 항체를 줬죠. 그래서 막았어. 그 키트로단 약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카트예요. 아직도 안 돌아가셨잖아요. 10년 전에 흑색종 사기였거든요. 흑색종 뇌전이 환자예요. 근데 지금도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 호스피스에 계시긴 해요. 연세가 뭐 거의 100세가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면역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를 잘 못 죽이나 그걸 봤더니 이 연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키우더라. 계속 나는 상처 났어요. 그걸 내 몸에다 줘가지고 걔들이 물자를 가져가가지고 성장인자도 가져가서 계속 키우더라. 그걸 알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종양은 자기가 살려면 살해세포를 거꾸로 무력화시켜야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최근 20년 동안에 암 면역세포와 암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은 뭐겠어요? 그러면 암 연관 면역세포는 무력화시키고 암 살해세포는 올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뭐 한두 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숫자로 따지면 우리가 1g이다.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 10억 개거든요. 숫자로 따지면, 세포 숫자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한두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10억 개면 우리나라 군인들 다 합쳐도 몇십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관점이 달라요. 좀 관점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의 싸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숫자 싸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암 1g은 10억 개의 암세포와 우리 10억 개의 면역세포의 싸움이어야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만성염증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만성염증은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성 미세 환경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호들을 많이 해가지고 암이 굉장히 성장하는데 그런 물질들을 엄청나게 내요. 하여간 뭐 그런 레포트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그 염증 신호를 통해서 애들이 암이 사망하는 90% 이유가 뭐냐면 전이거든요. 전이. 그거 딱 있으면 수술해서 끝나면 되는데 애들이 뭐 도대체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작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이를 하게 되냐면 염증 신호를 통해서 애들이 전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콩팥에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을 보수를 해야 돼요. 보수를 할 때 물론 처음에는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겠죠. 근데 보수해야 될 게 좀 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멀쩡한 세포들을 갖다가 그 보수를 해요. 왜? 빨리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보수를 하는데 그 몸에 있는 세포는 어디서 왔냐?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몸에 있는 세포가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염증 신호가 강하면 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염증이 암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암이 성장하는데 염증 신호를 통해서 성장하고, 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장인자잖아, 성장인자. 성장인자, 뭐 엄청나게, 뭐 섬유화 세포가 주고, 뭐 중성구도 주고, 별 것들이 다 줘요. 그러니까, 그런 암 애들이 그런 염증 신호를 보내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전이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암이 커지는데, 그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염증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작전을 세워야 될 것이냐.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암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호에서 제일 내가 몇 가지 중요한 신호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HIF 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소가 부족해. 여러분, 산소가 부족하다. 이런 신호는 애들은 산소가 안 부족해도 산소 부족하다는 신호를 해요. 산소가 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요, 사군내 사망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통정해서 여기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요. 적혈구로 가서 산소를 공급하고 뭐 하여간 영양분을 엄청나게 공급을 해요.
근데 그걸 막는 내가 유일한 그 물질을 봤는데 레베스테롤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거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저는 벌레는 포도주에 많이 있어요. 포도주에 많이 있는데 다른 식물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식품을 잘 활용을 하면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여간 그 남은 것들은 다 그 약물인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찾아보면 그렇게 그 건강식품을 이용해서도 이 부분을 좀 암을 좀 못 크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염증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염증 개선의 제일 1번이 뭐냐면 셀레늄이에요. 염증 개선을 하는데. 셀레늄은 이게 경호세포전이에요. 경호세포전인데 셀레늄을 좀 썼다. 그랬더니 왜 좋아지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셀레늄은 기본적으로 그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그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셀레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지어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 암세포가 죽더라 이런 레포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뇌종양 환자는 치료가 없잖아요. 이미 재발하면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용량으로 이렇게 셀레늄 치료를 하는 그 환우분들이 꽤 많고 독일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죠. 이제 그것이 왜 이게 셀레늄이 암세포를 어떤 식으로 죽이느냐 하는 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D입니다. 예전에 비타민 D 그러면은 골다공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골다공증보다도 비타민 D가 더 각광을 받는 게 미국의 내과 학회에서 비타민 D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골다공증은 한 50대쯤 생기잖아요. 근데 암은 이제 그 이후에 생기는 건데 실제적으로 비타민 D 역할이 뭐냐면 그 면역 조절제예요. 면역 조절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때 왜 노인만 죽었어요? 코로나 때? 왜 젊은 사람은 안 죽고 노인만 죽었어요?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떨어진 거예요? 면역력 뭐가 떨어져? 그분들 피검사하면 다 정상이에요. 림프구도 정상이고 중성부도 정상이에요. 근데 면역력이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혈압이 없는 게 아니고 고혈압, 저혈압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당뇨도 고혈당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이 면역세포가 멀쩡한데 기능을 잘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을 좀 더 잘해주는 어떤 그런 물질이 없을까? 라고 찾은 게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를 먹게 되면 이건 면역 조절제라는 것은 뭐겠어요? 기능을 좀 더 잘해준다. 기능을 좀 잘하게끔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비타민 C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C는 그냥 효소예요, 효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타민 D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호르몬하고 효소의 차이는 뭐냐면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그냥 단백질. 우리 세포 속에 있는 4만 개 단백질 중에 하나야. 근데 호르몬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핵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유전자를 이렇게 바꿔요. 우리가 여러 번 이게 뭐 딱 두드러기 났어요. 땅콩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두드러기 나면은 주사 빡 놓으면은 바로 숨 쉬죠? 그게 호르몬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타민 D는 핵성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유전자를 풀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호르몬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걔들이 푸는 유전자가 도대체 뭐 하는 일을 하냐? 그랬더니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유전자를 발현시키더라. 그래서 미국 내과학에서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높아야지 훨씬 더 염증이나 만성염증이나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코로나도 예방이 되겠구나. 이 코로나 걸렸을 때 관리. 왜냐하면 코로나 때 사이토카인 폭풍 신드롬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면역세포가 쓸데없이 막 사이토카인을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면역세포가 나를 죽인 거예요. 조절이 안 돼서. 그걸 조절시켜주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을 잘해야지 무조건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셀레늄이나 비타민 D는 쓸데없는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물이다. 기본으로 이건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야지 내 염증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물질 이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비타민 C 예방 효과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근데 다 실패했죠. 근데 입증된 건 딱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스피린이에요. 여러분 혈전 생기지 말라고 아스피린 먹잖아요. 그것을 수십만 명을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아스피린을 안 먹는 사람보다 암 발생이 30% 이상 높았어요. 심지어 어떤 암은 50%까지 암 발생이 적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스피린이 혈전을 해서 그런 작용도 있지만 예방이잖아요. 발생이 적다는 것은 예방을 했다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아스피린하고 타이레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해열 진통 효과는 똑같지만 아스피린하고 타이레놀하고 여러분 백신 맞을 때 타이레놀 먹으라고 하니까 타이레놀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스피린은 항염제예요. 타이레놀은 항염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한 염증을 줄이는 약의 기본이 아스피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계속해서 염증을 줄인 사람은 암 발생이 적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메트포르민입니다. 당뇨약이에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많이 이제 메트포르민 항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당뇨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만 해도 몇백 명, 한 600명, 300만 명인가 600만 명 되거든요. 아무튼 당뇨약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당뇨약 먹는 사람을 10년, 20년 추적하는 거예요.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 발생이 30% 높아요. 근데 메트포르민 처방을 받은 사람은 당뇨가 안 걸린 사람보다 암 발생이 30% 적어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 당뇨가 그러면 암을 일으킨 거냐? 사실은 당뇨가 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뇨 걸리게 되면 헤모글로빈 A1C라는 걸 검사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예요. 우리 피 있잖아요. 빨간 거. 거기 헤모글로빈이 당이 많아지게 되면 당화가 돼요. 거기에 당이, 쉽게 말하면 설탕이 갖다 붙어. 당이 붙어요. 그러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놈이 박테리아 아닌가? 의심을 해요. 왜? 왜냐면 우리가 박테리아를 껍질을 보고 알지 그 뭐 같이 유전자 분석을 하겠어요. 뭐겠어요? 껍질이 당 이렇게 박테리아 비슷하면 가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당이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보통 내 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박테리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심하지는 않는데 만성염증을 일으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성염증은 암 발생의 원인도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당뇨 메트포르민을 잘 먹게 되면 당연히 만성염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암 발생도 줄어드는 거예요. 암 발생도 줄어드는데 내가 암 환자라면 더 이 만성염증을 더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트포르민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암 발생이 적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암 예방으로 확립된 약물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나한테는 염증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당뇨에 의한 것이든 뭐 그 고혈압에 의한 것이든 아무튼 간에 나한테는 염증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라는 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증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 운동도 포함하고 싶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염증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꼭. 제가 뭐 이렇게 산책로도 만들고 이게 뭐냐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30% 그것도 한 30% 줄이는 것 같아요. 이 연구를 보면. 근데 여러분 30%를 3개 모았어요. 그럼 몇 %예요? 90%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는 뭐 진짜 뭐 30% 떼고 10%라고 해도 우리가 10가지를 하면 100% 되잖아요. 아무튼 만성염증은 암에 안 좋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 살해세포를 좀 이렇게 활동을 잘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저는 1번으로 온열 치료를 꼽고 싶어요. 뭐 온열 치료가 뭐 딱 이것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찍어보면 열이 있으면 이 킬러 세포들의 운동이 2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일을 2배 일을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진짜 좀 사람들이 당장 온열했으니까 당장 암이 죽냐 안 죽냐 그것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이제 코로나 후유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후유증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폐섬유화예요. 염증이 있고 나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게 섬유화거든요. 섬유로 때려 맞고, 아까 다리 다쳤을 때 섬유로 때려 맞듯이 폐도 염증이 심하면 섬유로 때려 맞아요, 일단. 근데 섬유로 때려 맞으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하신 케이스가 저도 겪었고, 코로나 환자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 그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의 제일 취약점은 뭐냐면 섬유화예요. 그래서 이쪽 대장이나 뭐 간 이런 데 방사선 못 하잖아요, 잘.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몇천만 원씩 하는 방사선 기계, 그것도 결국은 부작용을 반으로 줄인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방사선 통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입자로 해가지고, 중입자는 뭐냐면 방사선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향에서 딱 방사선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조직, 예를 들어 혈관 앞에가 암이 있어. 근데 혈관 때려보면은 혈관 터져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중입자로 때리게 되면 딱 그 암에서 멈추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혈관이 보존되잖아요. 그러면 혈관 옆에 붙어 있으면 수술도 안 해주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방사선 치료의 기회를 갖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온열 치료를 하면 섬유화가 훨씬 줄어들어요. 후유증이. 그것은 삼성에서 온열 치료한 레포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점, 항암할 때 저는 진짜 온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암이 효과가 있으려면 맥시멀 토러러블 도수라는 걸 줘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 죽을 만큼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을 만큼. 맥시멀, 최대한 견딜 수 있는 토러러블, 견딜 수 있는 영향을 줘요. 안 죽을 만큼 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온열을 하게 되면 그쪽이 혈관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체류 기간이 2배가 늘어요.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모을 수가 있어요. 2배 모으면 내가 항암 두 방 맞은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내 다리가 항암제 있으면 뭐하냐고, 암도 없는데. 실제로 있는 부위에 항암제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열 치료는 항암할 때 방사선을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항암으로 그냥 원열로 해가지고 암을 죽이려니까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필요했지만, 그런 목적으로는 38도면 되거든요. 38도면. 여러분, 38도면 우리가 감염됐을 때 하는 생리적인 온도예요. 견딜 수 없는 온도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만 우리가 메시지를 줘도 한 방에 항암 한 번 할 때 2번 하는 효과가 있다면 왜 온열 치료를 안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킬러 세포, 그 다음에 도대체 우리가 감염이 되면 열을 만들어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열을 만들어요. 왜? 바이러스는 돌아다니니까. 근데 다리에 종기가 났어요. 거기 따뜻하잖아요. 종기 나면. 왜 따뜻해요? 그러면 걔들이 따뜻한 열을 뭘로 만들어요? 따뜻한 열은 다리에 있는 종기 주위에 있는 지방을 태워가지고 열을 만들어요. 근데 열은 뭐하러 만들어요? 고생스럽게. 그게 뭐냐면 혈관에 다니는 면역세포는 혈관에 다녀보면 뭐하냐고. 종기 있는 데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은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면역세포가 가서 병원하고 싸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열을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 열이 나는 거예요. 왜? 가서 내 혈관에 있는 면역세포를 조직으로 보내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일단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혈관 속에 림프구 많으면 뭐하냐고. 킬러세포 많으면 뭐예요.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킬러세포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 그건 원열치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T세포라고 했어요. 킬러세포 중에 T세포가 있고 NK세포가 있는데, T는 무엇의 약자냐면 흉선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훈련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논산 훈련소가 그 T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면 흉선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적절한 이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사일이 잘 만들어졌나? 그 다음 미사일이 적절하게 적을 잘 인식하나? 라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 훈련 졸업생이 거기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100개 가면 1개 졸업이에요. 1개. 그렇게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는 곳이 흉선이에요. 흉선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세가 되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60세 되잖아요. 없어요. 없어. 흉선이. 저 사실 흉선 없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 지방으로 쌓여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산 게 별로 안 돼요. 아시다시피. 우리 해방됐을 때 사실 70년도, 아직 100년도 안 된 그때 평균 나이 45세거든요. 우리 60세 된 게 7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이 흉선이 오랫동안 일하도록 진화가 아직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T세포가 그래도 좀 일을 잘하게 하려면 사이머신 알파를 좀 흉선 호르몬을 좀 보충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선 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토에 여러 가지.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적절한 렉틴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이 폴리사카라이드 있잖아요. 이 폴리사카라이드 왜 연구할 때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하면 박테리아 껍질이에요. 그러면 박테리아 껍질이 있으니까 이거 감염됐나 보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막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감염은 안 됐는데 감염이 된 것처럼 내 몸에 자극,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킬러세포들이 적들이 왔나 보다? 그리고 막 만들어서 증식도 잘하고 이동도 잘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그러니까 박테리아 껍질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가 킬러세포들이 일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이 사카 쪽의 피예요, 피. 사카 쪽의 피인데 이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뇌종양에 대해서 암 백신을 만들었어요. 요즘 암 백신 만든다고 여러 가지 이제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뇌종양은 진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암 백신을 만들었는데 변형된 여기 보면은 하여간 그 단백질 하나 있어요. 성장인 단백질 하나 있는데 그 단백질이 뇌종양에서는 변형된 경우가 한 60%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코로나도 코로나 껍질 하나 이렇게 단백질을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단백질 조가리를 만들어서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T라는 애가 가서 그 껍질에 있는 애를 죽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암세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요. 근데 단백질 쪼가리를 넣는 방법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껍질에다 집어넣고요. 세포 속에다가 집어넣고
화이자는 지질, 그 지질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차이점이잖아요. 아무튼, 근데 그걸 만드는데 왜 1년이나 걸렸을까요? 화이자가 그 백신 만들 때요, 임상 일상을 1200번을 했어요. 도대체 1200번, 그 집어넣는 기술은 이미 완성돼 있거든요. 근데 일상을 왜 1200번이나 했을까요? 그 쪼가리 넣어준다고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항체를 만들려면 우리 면역 시스템에다 항체를 만들게끔 메시지를 줘야 돼요.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줘야 돼 이 메시지가 잘 만들어지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1200번이나 해고 나서 1년 만에 백신을 만든 거예요. 임상을 1200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면역 시스템에 가장 효과적으로 해주려면 보조제가 있어야 돼요. 그 보조제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보조제예요. 그 보조제 찾느라고 1200번 한 거예요. 암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보조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 실험을 했더니 암 백신 플러스 보조제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어요. 암 백신을 해서. 그래서 3상은 뭘로 했냐면 하나는 암 백신에다가 다른 보조제를 썼고 또 하나는 KLH라는 사과 쪽에 피를 보조제로 썼어요. 그랬더니 그 임상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한지 아세요? 암 백신보다 보조제 효과가 더 컸어요. 항체를 넣어주는 것보다 암 백신을 넣어주는 것보다 보조제 효과가 더 커. 그래서 3상이 실패했어요. 보조제가 더 효과가 커서. 그러면 보조제를 안 쓸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면역 시스템 보조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슬토, 뭐 KLH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어쨌든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비용이 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여러 개 된다면 충분히 써볼 만하다. 이 그림이 아까 제가 만성염증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걸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이건 그 림프종 환자의 항체 레퍼토리고 이것은 건강한 사람 항체 레퍼토리. 차이점이 뭐예요? 이 그림의 차이점이? 이 그림의 차이점은 뭐냐면 편향된 거예요. 이렇게 편향된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왜 코로나 때 노인들만 죽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면역이 강하다, 약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면역이 기능을 잘한다, 안 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다양성을 갖고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암 면역에서 암을 치료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뭐 전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고형암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질성이에요. 우리는 뭐 쉽게 암세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암세포는 그 암세포만큼 종류가 다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세포를 만들 때 똑같이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양이 틀리거든요. 똑같은 암세포라도 모양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 죽이면 이놈이 살아서 다음에 또 암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된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갖는 게 제일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만성염증형에 특히 암이 있으면 전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내 면역 시스템이 킬러 세포들이 가서 잘 죽이는 거예요.
다양성이 확보해요. 다양성.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죽여야지 이렇게 생긴 놈만 죽인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만. 너는 그래 죽어. 암세포가 다 틀리니까. 넌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너 죽어. 그런 식으로 죽여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로 끝장을 보는 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골고루.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골고루. 마찬가지로 면역 시스템이 건강하려면 골고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나 했으니까가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서 내 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그림 봤잖아요. 여러분 피도 안 나요. 피도 안 나고 암세포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몸에 그런 세포가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 다 있어요. 있는 세포잖아요. 이 일을 잘하게끔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로운 요인들을 줄이고 나한테 건강한 요인들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잘 자고 면역학자들이 생각하는 암 환자들은 잘 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관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왜 잠을 만들까? 그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잠을 자는 것은 뭐냐면 잠을 잘 때 기억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낮에 어떤 경험들을 그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잘 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면역 시스템도 여러분 백신이라는 건 뭐예요? 기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냐? 백신을 맞아서 통통 부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잠잘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자야 되잖아요. 왜? 나는 어떤 놈이 암인지를 빨리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왜? 그래야지 암세포가 먼저 가져가 버리니까 잘 먹어야지 내 면역세포가 킬러 세포들이 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과식을 한 뜻이 아니고 골고루 잘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자야 돼요. 기억을 잘. 운동 잘해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면역치료하지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 결국은 내가 건강하기 위한 거예요. 건강해야지 암 문제도 해결하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지. 이게 20대 때하고 지금 나이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내 몸에다 전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도움들을 받으면 이건 다다익선이에요. 면역치료는 건강하는데 뭐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다익선.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하니까 건강하도록 그래서 내 면역세포가 암을 잘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세포 치료예요. 아예 이제 밖에서 만들어서 넣어주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녹십자 셀에서는 교모세포종에서 효과가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프로토콜을 잘못 짠 거예요. 그래서 차병원에서 녹십자 병원은 1년에 14번 줬거든요. 그래서 타병원이 뭐 이런 게 있나? 이건 아니다.
24번을 줬어요.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대상을 뭘로 했냐면, 뇌종양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보통 재발을 하면 3개월에 반이 사망하세요. 3개월에. 근데 이 24번을 맞으신 분은 22.5개월, 거의 2년이 돼야 반이 돌아가셨어요. (14명) 중에 우리가 보통 14개월 산다 그러거든요. 근데 재발 뇌종양 환자가 재발하고 나서 14명 중에 5명은 2년 이상 생존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세포 치료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못 만드니까 밖에서 몽땅 만들어야 몽땅 늦어버리자. 그것이 세포 치료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아무튼 그런 결과를 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훨씬 더 싸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도 지금 악정구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여간 저렴한 비용에 면역세포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암으로부터 해방되고 살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장면역, 아까 장에 뭐 38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역은 사실 이게 너무 숫자가 많고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가 약될지 모르니 골고루 조금씩 먹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장 면역은 내가 도대체 이 장에 어떤 대장균이, 어떤 그 장에 있는 균이 나한테 이로움이 있을지를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떤 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뭐 큰 부담 없고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그냥 골고루 드시는 걸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 유산균은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이 제 조언입니다. 운동은 꼭 필요하다. 내용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거의 30% 효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30% 이렇게 줄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위 말해서 면역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잘 자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내가 여력이 되는 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